중세에는 전투가 종종 삶과 죽음의 투쟁이었다. 꽃밭 한가운데서의 기사적 낭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잔혹한 투쟁이었다. 일반인은 오늘날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들의 전설을 보고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전투는 도살장에 더 가까웠다. 중세 연대기는 영웅적 행위를 화려하게 묘사하지만 행간에는 전쟁의 공포에 대한 언급이 스며들어 있다. 팔다리가 잘린 병사들, 땅에서 숨을 거두는 포로들, 수백 구의 시체로 뒤덮인 들판, 현대 고고학이 우리에게 증명을 준다. 십자군이나 후스파의 집단 무덤에서 우리는 갈라진 두개골, 분리된 팔과 다리, 근접전에서 입은 심각한 부상의 증거를 발견한다. 그런 환경에서 전사의 생명은 금의 가치를 가졌고 생존은 종종 무기 선택에 달려 있었다. 더 빠르고 무자비하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자가 승리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그중 6가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칼이나 창은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노련한 전사들조차 공포에 떨게 했던 창조물들을 살펴볼 것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기구가 치명적인 무기로 변한 것부터 교회가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파괴적인 석궁, 물 위에서도 탈 수 있는 비밀 혼합물까지. 잠시 후 중세의 어떤 무기들이 가장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낼 것이다. 연대기의 이야기들, 전투의 거친 현실을 드러내는 고고학적 발견들, 그리고 유럽의 전장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성문까지 우리를 이끄는 예상치 못한 연관성들을 기대하라. 시작하자. 철갑 도리가에 두개골을 부수는 농부의 무기. 먼저 무기처럼 보이지 않는 무기를 살펴보자. 적어도 첫눈에는 그렇다. 철갑 도리깨는 원래 곡물을 타작하는 농기구였다. 하지만 화난 농민들과 평범한 전사들이 무장한 기사들에 맞서 도리깨를 들어 올린 순간 중세의 가장 잔혹한 무기 중 하나가 탄생했다. 후스파 전사가 두 손으로 머리 위에서 나무 자루를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 끝에는 사슬로 무겁고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철제 곤봉이 자유롭게 흔들리고 있다. 레미디흐, 즉 철갑 도리깨. 벌써 사슬의 휘파람 소리와 곧이어 둔탁한 타격음이 들리는가. 그런 도리깨의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투구와 그 아래 숨겨진 두개골을 부술 수 있었다. 이 즉석 무기는 15세기 후수 전쟁 중 체코에서 탄생했는데 반란을 일으킨 농노들은 값비싼 칼과 창에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창의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곡물용 도리깨를 가져와서 철제 가시나 금속 장식을 달았다. 결과는 강철로 무장한 용병들도 창백해질 도구였다. 예를 들어 1420년 수도메르제 전투에서 얀지슈카 휘하의 소수의 후스파가 중무장 기사들의 압도적 우세에 맞섰을 때 철갑 도리깨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후스파는 늪지대와 술의 성벽을 이용했다. 적 기사들이 얕은 연못에 빠지자마자 도리깨를 든 농민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하나씩 때려 죽였다. 평범한 도리깨꾼들이 고귀한 기사들을 압도한 그런 충돌을 연대기는 여러 번 기록했고 항상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다. 도리깨처럼 단순한 것이 어떻게 중무장 귀족의 힘을 꺾을 수 있었는가?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철갑 도리깨를 든 후스파는 중무장 기사들의 기병대를 해산시킬 수 있었는데 도리깨의 타격이 갑옷뿐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것, 뼈와 장기까지 파괴했기 때문이다. 칼의 배기에는 견딜 수 있었을 판금 갑옷을 입은 기사도 도리깨의 타격 후에는 기절하거나
죽은 채로 넘어졌다. 타격 효과가 있는 무기들은 소위 타박상을 입혔다. 금속판이 뚫리지 않았더라도 충격의 힘이 몸 안으로 전달되었다. 부러진 갈비뼈, 으스러진 사지 또는 뇌진탕, 이 모든 것을 그런 도리깨가 일으켰고 종종 한 번의 타격으로 전투에서의 고고학적 발견은 실제로 도리깨가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확인해준다. 예를 들어 한 중세 납골 땅에서 체코 과학자들의 연구는 도리깨의 철제 가시 강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원형 구멍과 균열이 있는 두개골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두개골에 철갑 도리깨의 못 자국이 있었다. 직접 타격의 증거로 그 후 해당 병사는 즉시 사망했다. 또한 부러진 상완골과 쇄골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무기의 엄청난 타격력을 증명한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런 타격 후에 투구가 찌그러지고 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로 남았다고 묘사했다. 전장이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폐허로 변했고 그곳에서 적들은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후스파 연대기는 평범한 도리깨, 전사들이 술의 성벽 위에 서서 적 기병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고 묘사한다. 그런 다음 위에서 한 번의 타격으로 기술을 말해서 떨어뜨릴 수 있었고 종종 기사의 투구와 두개골을 산산조각 냈다. 게다가 사슬 덕분에 도리깨 머리가 방패나 갑옷, 가장자리를 넘어 흔들려서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곳을 타격할 수 있었다. 심리적 효과도 효과적이었다. 적들은 이미 멀리서 회전하는 도리깨를 보고 그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면 끔찍한 치명적 타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럽 전역의 다른 봉기에서도 농민들이 비슷한 철갑 도리깨를 사용했다. 이는 항상 가난한 자들의 무기로 그들이 더 잘 무장한 영주들에 맞설 수 있게 해주었다. 철갑 도리깨는 중세에 가장 단순한 것들로부터도 치명적인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음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농민이 레미디흐, 한 방으로 엘리트 기사를 파괴하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숙련된 전사가 휘두르는 도리깨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 회전하는 철구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갑옷에 의존한다면 착각이다. 도리깨의 분쇄력에 맞서 가장 좋은 판금 갑옷도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무기에 불과하다. 잠시 후 중세전장의 또 다른 치명적 혁신에 대해 알게 될 것인데 이번에는 원거리에서 갑옷을 뚫고 전쟁 수행 방식을 영원히 바꾼 것이다. 석궁, 교회가 금지한 불경한 사격무기, 이제 면대면 전투의 소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용한 위협으로 넘어가자 석궁은 중세의 가장 혁명적인 무기 중 하나였으며 또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였다. 이런 종류의 무기, 즉 나무 개머리판에 고정된 활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석궁은 기원전 5세기경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거대한 석궁 발리스타를 공성 장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 석궁은 10세기에서 11세기에 다시 나타났고 그 효과 덕분에 빠르게 퍼졌다. 석궁은 실제로 그 종류의 최초 휴대용 화기를 나타냈다. 조준하고 반가쇠를 당기고 엄청난 속도로 적에게 박히는 화살을 발사하기만 하면 되었다. 전통적인 활과 달리 덜 숙련된 사수도 석궁을 조작할 수 있었다. 무거운 활을 당기는 힘을 기르기 위해 수년간 훈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궁은 파괴적인 효과를 가졌다. 기계적 장력의 힘과 조준 사격의 정확성을 결합했다. 석궁은 가까운 거리에서 기사의 판금 갑옷도 쉽게 뚫을 수 있었다. 석궁에서 발사된 무거운 강철 화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의 관통력을 가졌다. 빛나는 갑옷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데 익숙한 기사들이 갑자기 취약한 표적이 되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잘 조준된 석궁 사격은 투구의 시야 구멍으로 적을 직접 맞힐 수 있었다. 1초면 충분했다. 방가쇠의 찰칵 소리, 그리고 치명적인 발사체가 갑옷을 뚫고 몸 안으로 길을 찾았다. 연대기 작가들은 말 위의 기사가 적 사수를 보기도 전에 땅에 떨어진 경우들을 묘사했다. 석궁수의 타격이 그만큼 예상치 못하고 빨랐다. 석궁을 든 보병들에게는 한 방으로 말 위의 고귀한 기사를 쓰러뜨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군사적 균형의 전환이었다. 석궁이 공포와 반발의 물결을 일으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악마의 무기라고 불렸고, 많은 기사들이 석궁수를 보면 경건하게 십자성호를 그었다고 한다. 기사, 엘리트는 이를 고귀한 전사와 평범한 보병 사이의 차이를 지우는 불명예스러운 무기로 여겼다. 교회도 개입했다. 1139년 제두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기독교도에 대한 석궁 사용 금지가 내려졌다. 교회 아버지들은 석궁을 너무나 잔혹하고 신에게 혐오스러운 무기라고 선언했으며, 다른 기독교도에 대해 이를 사용하는 자는 파문에 처한다고 했다. 하지만 불신자와의 전쟁은 예외였다. 교황들은 나중에 십자군이 십자군 원정에서 사라센족에 대해 석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금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휘관들이 석궁의 힘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을 대규모로 군대에 편입시켰다. 수백 명의 석궁수가 기사 기병과 함께 전투에 나타나 새로운 전투 전술을 형성했다. 석궁은 또한 성공성시 인기 있는 방어 무기가 되었다. 성벽의 평범한 시민도 석궁으로 공격자를 치명적으로 맞힐 수 있었고,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다. 많은 중세 요새들이 공성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수십 개의 석궁과 화살을 비축했다. 석궁은 관통력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확했다. 개머리판과 조중이 덕분에 사수는 특정 목표에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예를 들어 유명한 영국 왕 리차드 1세 사자시망에게 치명적임이 입증되었다. 1199년 한성을 공성하는 동안 어깨에 석궁을 맞았다. 활로는 긁힘 정도로 끝났을 상처가 치명적임이 드러났다. 석궁의 화살이 깊숙이 관통하여 심각한 감염을 일으켰다. 리처드 왕은 이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는데, 죽기 전에 공격자, 젊은 석궁수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자비의 몸짓을 보였다고 한다. 석궁의 단점은 더 느린 사격이었다. 강철 활대를 가진 강력한 석궁은 도움 없이는 전혀 당길 수 없었다. 따라서 사수는 허리띠에 갈고리를 사용하여 현을 걸고 활대를 밟으며 장력을 가하거나 무기에 부착된 작은 회전, 윈치, 소위 빌레시터를 사용하여 현을 힘들게 당겨 장전 위치로 끌어당겼다. 전체 장전 과정은 긴 수십 초가 걸렸고, 그동안 석궁수는 취약했다. 따라서 석궁수들은 종종 땅에 세운 큰 방패를 사용하여 재장전 중에 엄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전투의 결정적 순간에는
조금이면 충분했다. 석궁의 일제사격 한 번이 적의 공격을 멈추고 돌격하는 기사들의 열정을 식히고 그들의 대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석궁은 약 100에서 200m의 사거리를 가졌고 가까운 거리 약 30m까지 에서는 맞으면 거의 항상 치명적이었다. 이 거리에서 석궁은 방패, 사슬 갑옷, 그리고 종종 판금 갑옷까지 확실히 뚫었다. 석궁수들이 줄지어 무기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병으로서 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장전된 현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강철 화살의 소나기가 당신을 향해 날아온다. 엄폐물이나 방패가 없다면 생존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석궁수들이 재장전할 때 방어용으로 종종 사용하는 방패가 있어도 무거운 발사체가 나무를 뚫고 당신을 맞힐 위험이 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궁수와 석궁수들의 또 다른 유명한 충돌에 대해 더 알게 될 것인데, 날씨가 많은 병사들의 운명을 결정한 크래시 전투에 대한 이야기다.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중세의 또 다른 끔찍한 사격 무기를 상상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구름 전체로 죽음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이다. 장궁, 하늘을 어둡게 하는 화살비, 석궁이 한 발의 힘과 관통력에 의존했다면 장궁은 사격 속도와 대량 효과로 승리했다. 영국 장궁, 소위 롱보우는 웨일스 산악지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곳의 궁수들은 이미 수세기 동안 전투와 사냥에 강력한 활을 사용해 왔다. 영국 왕들은 이 무기를 받아들여 완성시켰다. 100년 전쟁 동안 이는 그들의 비밀 무기가 되었다. 이는 웨일스와 영국의 평범한 궁수들의 무기였는데 그들은 분당 12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다. 석궁수가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많았다. 잠시 후 유명한 전투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그런 장궁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상상해보자. 장궁은 보통 사람만큼 높았다. 일반적으로 1.8m 이상, 주목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적절한 탄성을 갖기 위해 신중히 선택되고 오랫동안 건조되었다. 그런 활을 당기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했다. 당김 힘이 120파운드, 54kg 이상일 수도 있었다. 중세 궁수들이 고도로 발달된 등과 팔 근육을 가졌고 일부 영국 궁수들의 골격에서 변형이 평생 훈련을 증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 영국 왕이 말했다고 한다. 궁수를 훈련시키고 싶다면 그의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라. 궁술은 어린 나이부터 훈련해야 했다. 영국에서는 버비 마을의 남자들이 매주 일요일 마을 공터에서 궁수를 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제 수백 명의 이런 숙련된 궁수들이 당신 위에 언덕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수백 개의 깃털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크래시 전투 1346년의 연대기 작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프랑스 기사들에게 내린 화살 구름에 대해 썼다. 아젠쿠르 전투 141년에서는 영국 궁수들이 너무 많은 화살을 발사하여 일식처럼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한다. 수천 발의 화살이 치명적인 비처럼 적들에게 떨어졌다. 금속 촉이 달린 화살이 투구의 시야구, 갑옷의 틈새로 침투하고 말에 박히며 혼란을 일으켰다. 중갑을 입은 프랑스 기사들은 영국 진영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말 그대로 수확당했다. 기사 기병대에게 그런 화살의 쏟아짐은 재앙이었다.
말들이 놀라고 기수들이 떨어지고 부러진 화살이 방패와 갑옷에서 튀어나왔다. 장궁이 개별 발사해서 석궁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그 보드킨 촉 화살의 좁은 원뿔형 촉은 사슬 갑옷과 판금 갑옷의 약한 부분을 뚫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날처럼 생긴 더 넓은 화살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무가본 목표에 사용되었다. 그런 촉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고 주로 갑옷을 입지 않은 말이나 보병에게 치명적이었다. 궁수들은 다양한 종류의 화살을 가지고 다녔고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어서 최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가까운 거리 수십 미터에서 숙련된 궁수는 더 두꺼운 판금도 뚫을 수 있었는데 특히 높은 곳에서 아래로 쏠 때 그랬다. 게다가 화살로 인한 부상은 종종 치명적이었다. 화살이 몸 깊숙이 박히거나 관절에 침투하면 제거하기 어려웠고 심한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 장궁의 가장 유명한 사용은 백년 전쟁의 전투들에서 보여졌다. 이미 언급한 크레시, 시레시, 1346년은 궁수들의 승리였다. 프랑스 기사 기병대가 그곳에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대가로 수백 발의 궁수 화살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전투 전 심한 비가 땅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었다. 영국 궁수들은 화살통에서 여분의 활시위를 꺼냈는데 건조하게 몸에 지니고 다녔던 반면 프랑스군에서 복무하는 제노바 석궁수들은 젖은 석궁 시위로 효과가 떨어졌다. 영국군이 일제 사격을 시작했을 때 말 그대로 지옥이 터졌다. 석궁수들은 집중 사격 아래 후퇴해야 했고 그들을 성급하게 대체하려던 프랑스 기병대가 화살비 바로 아래로 뛰어들었다. 결과는 혼란과 학살, 프랑스군은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다. 참고로 영국 궁수들은 전투 전 프랑스 기병의 공격을 늦추기 위해 자신들의 진지 앞당에 뾰족한 나무 말뚝을 박았다. 이 속임수도 그들의 승리에 기여했다. 70년 후인 1415년 아젠쿠르에서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진흙투성이 지형과 끝없는 장궁 일제 사격이 프랑스 귀족들을 학살하여 수적으로 열세인 영국군이 승리했다. 갑옷을 입은 프랑스 기사는 진흙 속을 헤쳐나가며 화살이 투구, 어깨, 말의 옆구리에 두드려댔다. 많은 이들이 영국 보병들의 사정거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탈진이나 부상으로 쓰러졌다. 영국 궁수들은 종종 달려들어 단검으로 부상자들을 끝장냈다. 기사적 면대면 전투의 이상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났다. 전통에 따르면 아젠쿠르 전투 후 영국 궁수들이 포로가 된 프랑스인들에게 조롱하며 두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고 한다. 활시위를 당기는 데 사용하는 손가락들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표시로 프랑스인들이 잡힌 궁수마다 이 손가락들을 자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 두 손가락을 드는 몸짓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는데 비록 도전이나 승리의 상징으로 다른 의미이지만 따라서 만약 당신이 숙련된 장궁 궁수들의 사격 아래 있게 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어떤 방패나 갑옷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조만간 어떤 화살이 틈새를 찾을 것이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의 말이나 동료 전사들을 그리고 대형이 무너지면 도망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영국 활이 나시 곡물을 베듯 전장을 수확했다고 말해졌다. 하지만 잠시 후 당신은 화살 구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나? 물도 끄지 못하는 물.
이제 바다와 포위된 도시들로 이동하여 비잔틴 황제들의 기괴하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기가 등장한 곳으로 가보자. 그리스불 바다도 두려워한 비밀 무기 중세 유럽의 먼 동쪽 비잔틴 제국에서 연금술사들과 전쟁 기술자들은 당시 비교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리스불 또는 액체불 혹은 바다불이라고 불렸으며 그 비밀은 너무나 잘 보호되어 조리법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화염을 뿜고 물 위에서도 타는 진한 가연성 혼합물을 상상해보라. 비잔틴의 적들에게는 지옥 자체가 지상의 불길을 토해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리스불은 주로 해전과 도시 방어에 사용되었다. 이 혼합물로 채운 손수류탄도 있었다. 병사들이 도자기 용기에 그리스불을 채우고 점화하여 적에게 던져 소위탄처럼 사용했다. 비잔틴 전함, 소위 드로몬, 은 이 타는 액체를 적 선박에 분사할 수 있는 사이펀을 장착했다.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한 아랍 함대를 상상해보라. 성벽과 비잔틴 선박에서 갑자기 타는 액체의 흐름이 쏟아져 나와 적들의 갑판에 떨어지고 즉시 그들을 불타는 지옥으로 만든다. 연대기 작가 터파네스는 717년에 그런 장면을 기록했다. 황제가 불을 토하는 사이펀을 가진 방화선들을 아랍 선박들에 보냈고 적의 배들이 순식간에 불타는 잔해로 변했다. 그중 일부는 여전히 불타며 도시 성벽에 충돌했고 다른 것들은 승무원과 함께 가라앉았으며 또 다른 것들은 온통 불길에 휩싸인 채 바람에 실려 먼 섬들까지 떠내려갔다. 공기는 매캐한 검은 연기와 타는 나무의 귀를 때리는 폭음으로 가득 찼고 거기에 불길에 휩싸인 병사들의 비명이 섞였다. 포위군들의 공포에 찬 시선을 상상해 보라. 그들 자신의 배들이 불타는 횃불처럼 그들을 향해 떠다니고 승무원들이 갑판 너머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물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는데 그리스불의 화염이 수면에 떠서 계속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잔틴인들은 7세기에 시리아에서 온 그리스인 망명자 칼리니코스 덕분에 그리스불을 발명했다고 한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가연성 혼합물의 비밀을 가져왔다. 혼합물은 아마 수지, 아스팔트, 황, 질산염, 그리고 아마도 생석회와 다른 첨가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정확한 조리법은 국가 기밀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 하지만 성분뿐만 아니라 기술도 중요했다. 그리스불은 선박 갑판의 청동 탱크에서 압력을 받아 가열되어야 했고 그 다음 사이펀을 통해 분사되어야 했다. 사이펀은 종종 배의 뱃머리에 있는 용이나 사자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입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그 광경만으로도 적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12세기에 살았던 공주이자 역사가인 안나 콤네나에 따르면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청동과 철로 장식된 머리를 가진 사이펀을 제작하게 했는데 이들이 불을 토하는 신화적 동물들처럼 입으로 불을 뿜었다고 한다. 왜 그리스불이 그토록 두려운 것이었을까? 일반적인 불과 달리 물로 끌 수 없었다. 오히려 물이 더욱 불길을 키웠다. 아마도 급속히 소화되는 석회나 석유의 혼합 때문. 타는 혼합물이 수면에 퍼져서 계속 탐으로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원받으려 해도 화염이 그곳에서도 그들을 쫓아왔다. 유일한 방어는 모래, 식초 또는 진흙이었다. 즉, 화학 반응을 질식시킬 수 있는 물질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공포가 종종 더 빨랐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리스부리 수지, 황, 그리고 아마도 질산염이나 석회 같은 다른 첨가물과 섞인 원유나 나프타를 포함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목표에 달라붙어 모든 것이 탄화될 때까지 타는 중세의 나팜 같은 것. 역설적으로 비잔틴의 몰락과 함께 그리스불이 비밀이 사라진 것 같다. 그 사용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14세기에서 나오고 이후로는 전설로만 남았다. 그리스불은 여러 번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에서 구했다. 비잔틴의 아랍 적들은 자신들만의 소위 혼합물, 타는 석유와 소위 나프타 폭탄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불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어 718년 도시에 대한 두 번째 아랍 포이시 비잔틴 불이 아랍 함대의 대부분을 파괴했고 이는 제국의 구원에 기여했다. 다른 이들이 조리법을 모방하려 시도했다. 아랍인들이나 불가리아인들이 가연성 액체가 든 통들과 몇 개의 사이펀을 점령했지만 정확한 절차나 원료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복사품으로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그리스불은 수세기 동안 비잔틴의 독특한 비밀 무기로 남았다. 그에 대한 전설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퍼졌고 정확히 무엇이 그런 혼합물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만약 중세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리스불 사이펀을 겨눈다면 그것은 아마 최악의 상상 중 하나였을 것이다. 도망갈 곳도 없고 화염이 땅에서도 물에서도 당신에게 달라붙는다. 도시나 배의 방어가 즉시 불타는 함정으로 변해 종종 탈출구가 없었다. 그리스불이라는 개념이 전설에 들어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잠시 후 보게 되듯이 인간은 자신의 적을 파괴하는 방법에서 훨씬 더 창의적일 수 있다. 불로 안 된다면 아마도 역병으로. 우리 목록의 다음 무기는 사실 물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투수단으로 사용된 역병 전염병이다. 역병 시체, 중세의 생물학적 무기 끔찍한 그림, 포위된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거리에 웅크리고 기적을 위해 기도한다. 성벽 주위에 주둔한 적이 이미 그들을 꺾기 위한 모든 방법을 소진했다. 그리고 나서 끔찍한 생각이 떠오른다. 어두운 밤에 성벽에서 휘파람 소리와 쿵 소리를 듣는다. 아침에 광장에 썩어가는 시체가 누워 있음을 발견한다. 잠시 후 또 다른 것, 적들이 투석기를 사용하여 역병으로 죽은 자신들의 병사들의 시체를 도시에 던지고 있다. 목표는 하나다. 수비군 사이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 아마도 이것은 공포영화의 장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중세는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기록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346년 크림의 카파도시, 현재 크림의 퍼도시아에서 나온다. 주로 제노바인들이 거주하는 이 도시를 몽골 칸얀이 백의의 군대가 포위했다. 몽골군은 오랫동안 성벽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는데 그때 그들의 진영에 역병 전염병이 발생했다. 아마도 당시 아시아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인 버보닉 페스트였을 것이다. 군대가 수백 명씩 죽어가작하는 마지막 절망적인 조치로 도시의 방어를 꺾기로 결정했다. 한 이탈리아 연대기 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시체들을 포위된 도시에 투석기로 던져 오염된 공기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몽골의 공성기계들이 성벽 너머로 죽은 역병 감염자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결과는 상상할 수 있다. 도시에 곧 전염병이 발생했다. 역병이 이미 기아와 포위의 스트레스로 약해진 주민들 사이에 퍼졌다. 카파의 수비군은 공포에 질려
배에 뛰어올라 바다로 도망쳤다. 죽음의 도시에서 멀리.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함께 가져갔다. 배에서 역병은 유럽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바로 이 달들에 흑사병이 처음으로 유럽에 침입했다. 연대기 작가이자 공증인 가브리엘레 데 무시는 그의 보고서에서 성벽 너머로 던져진 시체산이 카파에서 끔찍한 역병을 일으켰고 그 후 오염된 공기가 배로 이탈리아로 더 멀리 여행했다고 묘사했다. 현대 역사가들이 정확히 이 사건이 유럽으로의 역병 확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논쟁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역병이 다른 경로로도 유럽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이들이 카파의 피난민들이 제노바와 더 나아가 유럽으로 전염병을 옮겨와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 중 하나를 시작했다고 믿는다. 중세의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어쨌든 잘 문서화되어 있고 상상력을 뒤흔든다. 카파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다. 수세기에 걸쳐 병사들은 때때로 적을 질병으로 약화시키는 끔찍한 속임수를 사용했다. 물을 도구로 만들기 위해 우물에 죽은 동물을 던지는 것이 전술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1422년 후스파가 칼슈테인성을 포위할 때 성벽 너머로 배설물과 썩은 고기가 든 통을 던져서 적들의 물을 오염시키고 질병을 퍼뜨렸다. 당시 사람들은 박테리아나 전염병의 실제 원인을 몰랐지만 독성 공기와 부패의 증기, 소위 미아스마를 믿었다. 그런 공격은 그들의 생각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썩고 악취나는 공기가 질병을 가져온다. 게다가 역병은 신의 처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요새의 수비대를 학살하기 시작하자마자 수비군들은 신의 은총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이었다. 역병 화살은 종종 질병이 실제로 죽이기 시작하기 전에 저항 의지를 꺾었다. 이런 생물학적 공격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했다. 전염병은 편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에서 밖으로 침투하자마자 포위군들 사이에서도 쉽게 퍼질 수 있었다. 역병 시체 사용은 신중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조치, 복수와 심리적 압박의 행위였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심리적 효과가 엄청났다는 것이다. 역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문화에서 역병이 거의 신의 처벌로 인식되었던 역병 시체를 던지는 것은 적들에게 지옥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성벽 안의 병사들은 부풀고 썩어가는 시체들이 도시로 날아오며 혐오스러운 악취를 퍼뜨리는 것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분명히 이를 죽음이 정복 없이도 이미 성벽을 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자신을 놓고 상상해 본다면 요새에 포위되어 사방에 적이 있고 갑자기 당신들 사이에 시체들이 쌓이고 공기가 썩은 냄새로 악취를 풍긴다면 아마 오래 저항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치명적인 역병 증기를 흡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한 분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런 순간에 공포는 칼보다 나쁘다. 사람들은 적의 손에 떨어지더라도 역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도망치곤 했다. 중세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면 중 하나를 보여준다. 질병 자체도 무기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 불과 역병, 인간이 적들에게 풀어놓은 두 원소 다음에 우리는 중세 전장을 지배했던 차가운 강철로 돌아간다. 우리 목록의 마지막 무기는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것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타격으로 결투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날은 방패를 찢고 사지를 절단하고 갑옷을 종이처럼 베었다.
만나보라. 전투용 도끼. 전투용 도끼. 방패와 두개골을 부수는 날, 도끼는 기억밖의 시대부터 유럽 전쟁술과 함께 해왔다. 이미 중세 초기 프랑크족들은 프란키스카라고 불리는 작은 도끼를 적 대형에 던져 상대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땅 도리깨, 공기 화살, 불 그리스불, 역병의 내 원소의 무기들을 이미 다뤘다. 이제 전사 무기고의 고전이 차례다. 전투용 도끼. 아마도 도끼는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도끼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사용해 왔으니까. 하지만 중세의 도끼는 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전문 무기로서 그 정점에 도달했다. 귀족의 상징인 칼과 달리 도끼는 더 단순하지만 그만큼 더 무서운 무기라는 인상을 주었다. 중세 초기 바이킹들은 그들의 넓은 도끼, 소위 양날 브로드엑스로 유명했는데 한 번의 배기로 방패와 그것을 잡고 있는 손을 함께 쪼갤 수 있었다. 스칸디나비아 사가는 광분한 베르세르크 전사들이 도끼를 휘두르며 적의 대열을 부수는 모습을 묘사한다. 전투용 도끼는 11세기 노르만의 영국 정복을 묘사한 유명한 바이오의 테피스트리에도 나타난다. 한 패널에서 앵글로색슨 전사가 그의 도끼로 강력한 일격을 가해 노르만 기사의 머리를 베어낸다. 그런 장면은 이 무기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사 아래 말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치는 것. 하지만 바이킹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도끼는 십자군 원정과 중세 왕들의 손에서도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왕 리차드 사자시망은 아크레 전투에서 전투용 도끼를 뽑아 적들과 직접 싸웠고 한 번의 타격으로 사라센의 투구와 두개골을 함께 쪼갰다고 한다. 또 다른 영국 군주인 12세기의 왕 스티븐 3세는 기사적 칼 관습에도 불구하고 전쟁 도끼를 들고 전투에 나가 적들을 두드려 패는 것으로 유명했다. 전투용 도끼는 많은 형태로 제작되었다. 던지기에도 적합한 작은 손도끼부터 엄청난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긴 자루의 양손 도끼까지. 한 유형은 창과 도끼의 조합인 무서운 할버드나 수들리체였다. 할버드는 예를 들어 스위스 용병들이 기사를 말에서 끌어내리고 동시에 한 번의 배기로 끝장내기 위해 사용했다. 1315년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할버드를 든 스위스 산악민들이 말 그대로 오스트리아 중기병을 토막냈다. 나중에 할버드군들은 유럽 귀족의 꽃까지 제거할 수 있었다. 부르고뉴 공작 샤를 대담공은 1477년 낭시 전투에서 할버드의 머리를 맞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투용 도끼를 사용한 가장 거친 장면 중 하나는 1305년 스코틀랜드 베녹번 전투 직전에 일어났다.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 브루스는 당시 전투 전날 밤 그에게 달려든 영국 기사 헨리드 보훈과 난투를 벌였는데 아마도 결투에 도전하려 했던 것 같다. 브루스는 작은 말에 가벼운 갑옷만 입고 있었지만 안장 옆에 양손 도끼를 가지고 있었다. 보훈이 완전 무장으로 창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자 브루스는 마지막 순간에 피하고 도끼를 강력하게 휘둘러 방역했다. 영국 기사의 투구를 정확히 마치고 두개골을 반으로 갈랐다. 타격이 너무 강해서 브루스가 자신의 도끼를 반으로 부러뜨렸다고 한다. 전투 전 이 한 번의 타격은 스코틀랜드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국군을 동요시켰다. 이는 주인의 손에 있는 도끼가 최고의 투구도 견딜 수 없는 치명적인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배는 무기의 힘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고고학자들이 오늘날까지 발견하고 있다. 언급된 레바논 십자군의 집단 무덤은 많은 베인 상처가 있는 뼈들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분리된 두개골과 사지 부분들, 날카로운 무기로 베어진 척추뼈들, 일부 뼈들은 뒷면에 깊은 베인 자국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해당자가 도망칠 때 등에 도끼나 칼을 맞았음을 증명한다. 목베기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몇 개의 경추가 베어져 있었는데 마치 공격자가 목에 타격을 가해 머리를 몸에서 분리한 것과 같았다. 한 연구자는 중세 전투의 현실이 기사적 서사시보다는 도살장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몸이 조각조각 베어지고 많은 병사들이 끔찍한 방식으로 죽었다. 영웅 서사시의 낭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강한 전사의 손에 있는 전투용 도끼는 칼도 쉽게 베어낼 수 있었다. 강철 대 강철. 도끼가 보통 더 무겁고 무게가 있어서 무기 대 무기 충돌 시 종종 칼이 부러지거나 튕겨나갔다. 많은 보병과 기사들이 따라서 근접전에서, 특히 긴 칼을 휘두르기 어려운 밀집전에서 도끼를 선호했다. 도끼의 날은 한 번의 배기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그리고 공격이 실패하더라도 망치나 가시가 달린 도끼의 반대편이 타격용으로 남아 있었다. 일부 후기 중세 도끼들은 자루 끝에도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무기가 창으로도 기능했다. 따라서 그것은 다목적 살상 도구였다. 도끼를 든 숙련자를 상대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마 제대로 휘두르기도 전에 도끼의 날에 휩쓸렸을 것이다. 방패는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몇 번의 타격으로 조각이 났을 것이다. 갑옷에 의존했다면 날카로운 배기가 갑옷과 함께 팔이나 다리를 자르거나 그 아래 압쇄 부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전투의 소용돌이에서 누군가가 도끼로 오른쪽, 왼쪽, 위에서 베어댈 때 모든 것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번의 실수면 충분했고 강한 타격이 빠른 끝을 보장했다. 이미 이런 예들로부터 중세 전장이 진짜 도살장이었음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우리 중 누구도 1분 더 보내고 싶지 않을 환경. 아마도 들으면서 중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한 갈등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진실은 인류의 전쟁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무기들 각각은 그 시대의 적보다 우위를 점하는 기술이나 기지의 정점을 나타냈다. 그리고 세계가 중세 이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남아있다. 전쟁에서는 항상 상대의 방어를 극복하고 가능한 한 빠르고 파괴적으로 그들을 타격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세 도덕주의자들은 너무 잔혹한 무기로서 석궁을 금지하며 공포에 떨었다. 오늘날 세계는 모든 도리깨, 활, 그리스프를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공포를 능가할 잠재력을 가진 핵무기에 대해 두려워한다. 당시 역병을 이용한 생물학적 공격은 우리에게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 금지에 대한 현대적 논쟁을 상기시킨다. 오늘날에도 그런 행위를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하는 국제 협약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전쟁에서 질병이나 독을 남용하려 시도할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는 기술 진보가 전투와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기구로 전쟁 무기를 만들고 사냥용 활로 전투에서 대량 파괴의 도구를 만든다. 인간은 상황에 의해 강요받을 때
거의 모든 것을 무기로 바꿀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결과를 뒤돌아보며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잔티는 그리스불로 구원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나팜을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무기로 여길 것이다. 심지어 중세의 교회 금지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오늘날 국제법이 보장하려 노력한다. 현대 협정들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가장 잔혹한 수단의 사용을 제한하여 인류가 비슷한 공포의 반복을 피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명적 도구의 개발이 계속되고 우리 시대는 단지 다른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의 자체적인 석궁과 그리스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무기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매일 생명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상기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중세 말기에 이미 화약의 천둥, 최초의 수총, 피스톨, 대포, 이런 오래된 무기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장이다. 우리의 6가지 치명적 발명품은 중세를 그 모든 거칠음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다행히 우리는 이런 무기들을 박물관의 무해한 전시품이나 우리 조상들의 세계가 얼마나 다르고 잔혹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역사적 재현에서만 볼 수 있다. 오늘날 중세 무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로의 여행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무기들 중 어느 것이 가장 무서운지 또는 언급된 다른 무기가 생각나는지 써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나요.